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는 1894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전에 한국 근현대사 개관 영상에서 이 해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네, 바로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이 세 가지 사건이 맞물려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맞물려서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조금 복잡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이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을 주제로 다루었던 최근의 드라마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도 같이 볼 건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 역사적 사건을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은 갑오개혁을 의미합니다. 출발점이 달랐던 이 두 가지 개혁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1894년으로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출발! 네,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에는 당시 농촌사회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농촌사회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도정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도정치 시기 일어났던 대표적인 봉기 두 개,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바로 임술농민봉기와 홍경래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봉기들이 일어나게 됐던 이유 5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네,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조선의 세금제도였던 전정, 군정, 황곡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탐관오리들의 수탈, 도구로 쓰이게 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흥선대원군 시기를 지나 1890년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모순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더 있는데 바로 이 당시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빠져나가는 이것의 양이 급증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쌀입니다. 여러분 스시 먹을 때 보면 회가 엄청 크고 밥은 엄청 조그맣잖아요. 일본은 옛날부터 농업에 불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곡창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쌀을 반출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어서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양의 쌀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쌀을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식량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또 쌀값이 엄청 오르게 되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탐관오리들은 횡포를 저지르고 세금은 많이 걷어가고 장사는 안 되고 쌀 실컷 생산했더니 일본으로 다 빠져나가고 쌀값은 오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백성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교가 성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동학은 어떤 종교였죠? 네, 바로 사람이고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이 종교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네, 당연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선 사회를 유지시켜오는 조선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분제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동학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를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시키게 됩니다. 혹세무민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혹세무민의 죄로 최재우가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남지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종교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2대 교주였던 최시영 때는 교단 조직을 정비하는데요. 이때 포접제라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포접제는 지금의 교회에 있는 구역이랑 비슷한 건데요. 바로 교주 밑에 여러 개의 포를 두고 또 이 포는 수십 개의 접으로 구성해서 탄탄하게 이 조직망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 조직망을 바탕으로 또 동학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은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2년 삼례 집회, 서울 복합상소, 그리고 1893년 보은 집회 이 세 가지는 교조 신원운동의 일환인데요.
교조 신원운동은 억울하게 죽은 우리 교주의 원한을 풀어달라, 신원을 복구시켜달라, 그리고 우리 동학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라는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특히 이 보은 집회에서는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이 정치적 성격을 띈다는 것은 당시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처벌, 그리고 외세의 배격, 이런 정치적인 구호들이 이 집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은 집회를 시작으로 단순히 우리 동학은 사이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운동의 성격을 넘어서 정치운동의 성격으로 이 운동이 변화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94년 바로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동학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고부봉기는 바로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고부군수로 파견되었던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갑질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쓸데없이 보를 지어서 이 보를 강제로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한 다음에 이 물세를 엄청 사람들에게 거두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비석을 짓는다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또 이웃과 화목하지 않은 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죄,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씌우면서 벌금을 물어서 사람들에게 또 수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횡포에 참지 못한 고부 사람들이 조병갑을 찾아가 항의하지만 이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고문을 하거나 잡아 가두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교도들, 그리고 고부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발통문이라는 것을 돌리고 그 다음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사발통문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죠? 네, 바로 원 모양으로 그 둘레에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원으로 사람 이름을 써놨을까요? 바로 주동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옛날에 경문 같은 것을 쓸 때 항상 위에부터 주동자를 표시하고 그 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썼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동자, 주모자가 너무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발 모양으로 누가 주동자인지 알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이때 전봉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외적, 강적으로부터 우리 무리를 구출한다. 이러한 구호를 내걸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때 고부 관할을 습격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진 그런 사람들, 죄수들을 풀어주고 또 수세미를 걷어갔던 그 곡식들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조병갑이라는 사람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새 군수를 파견해주고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이 사건을 수습하게 하는데요. 안핵사는 그 당시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봉기가 일어나거나 지방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그런 관리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라는 사람이 이 고부밀란의 모든 책임을 동학 때문이다, 동학의 책임으로 다 돌리게 되면서 동학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사람들이 다시 고부를 재점령하고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농민봉기입니다. 이 1차 농민봉기는 백산이라는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농민들이 모여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때 호미, 괭이, 낫 이런 농기구들을 가지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 황룡촌, 황토현 전투 이러한 큰 전투에서 정부에서 파견한 관군들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큰 성이었던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전주성을 점령할 때는 별로 큰 무리 없이 이 성을 점령할 정도로 방비가 허술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군사력이 얼마나 미비했는지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성 점령을 하자 정부에서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 바로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 청군이 5월 6일 충청도 아산만을 통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일본도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5월 7일에 일본군도 상륙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조약이 중요한데요.
바로 갑신정변의 결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무슨 조약이었죠? 네, 바로 텐진 조약의 공동철수, 공동출병 조항이 이 출병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사태가 흘러가는 것을 좀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박하게 화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그래서 이 전주화약을 맺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12가지의 개혁안, 패전개혁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패전개혁안에는 당시 농민군들이 어떤 요구들을 했는지 그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일소하고 서정에 협력한다. 이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싸우고 이랬던 것은 다 있고 뒤끝 없이 정부가 만약 개혁을 한다면 우린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노비문서 소각, 천인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과부제가 허용, 이런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차별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등, 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당시 백성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이 빌려서 땅을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 빌린 대가로 소작료를 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주한테 내는 소작료는 굉장히 고이자율이었고 그리고 또 정부에 내는 세금도 겹쳐져서 백성들이 결국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나 지주한테 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농사 짓는 우리가 직접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경자유전의 원칙 하에 이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나 또 이후에 나오는 가보개혁, 이런 지배층 중심의 개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오직 동학농민운동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농민층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정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교정하는 관청이다라고 해서 교정청이고 또 집강소라는 기구를 두어서 농민군들이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집강소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여기서 농민군들이 일정 정도 어느 부분은 자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이제 청나라 일본군에게 이제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청나라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를 먼저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청일전쟁을 하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가보개혁은 우리가 양면성을 띤 개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간섭하에 일본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좋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었다라는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자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가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왕실과 국정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고종이 왕실의 사무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정치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이것을 근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약하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육조를 파라문 체제로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의정부와 육조로 우리 정치가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육조를 팔아문으로 바꿉니다. 이 아문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개화정책 추진 기구가 있었죠.
그래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다라는 의미의 아문이라는 그런 용어를 다 이 부처마다 붙이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세의 급납화도 실시합니다. 바로 돈이나 포, 쌀 이런 것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던 조선의 그런 세금 제도를 이제 화폐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로 통일시켜 납부하도록 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세금 제도를 이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일본이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폐 제도를 같이 맞추면서 나중에 일본의 금융이 우리나라의 금융을 침투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화폐 제도의 개혁입니다. 또한 신분제 폐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던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부 제가를 허용해주고 그리고 조혼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결혼하는 이러한 옛날 구습들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또한 이때 공사노비법 혁파 그래서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면서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에 분노한 사람들이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2차 봉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남접과 북접이 함께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 남접은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좀 더 정치운동의 성격을 띤 그런 동학의 공동체였고 북접은 최시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종교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봉기 때는 남접 중심으로 봉기가 이루어지지만 이 2차 봉기 때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남접과 북접이 함께 연합해서 여기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0만 명에 이르는 농민들이 여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가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집강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서 마을마다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을 동원하기 유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그 당시 근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청나라와 일본군에 비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력이었죠. 그래서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이 농민군들이 다 진압당하게 되면서 농민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이 거의 일본의 승리로 사실상 기울게 되면서 추진한 것이 바로 2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진 그런 개혁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 당시 홍범 14조라는 것을 고종이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개혁의 기본 방침, 우리는 이러이러한 개혁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그런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는 자주독립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첫 문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냐, 어디로부터의 자주를 의미하냐면 바로 청나라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의 자주 독립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나라와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미의 성격이 좀 더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라는 걸 발표하게 되면서 그 당시 소학교라든지 중학교, 교사들을 기르는 사범학교 이런 여러 가지 학교도 많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재판소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관청에서 하던 일을 보면 지방 관청에서는 정치적인 사무, 행정적인 사무, 그리고 재판 사무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 사무를 재판소라는 걸 따로 설치해서 분리시킴으로써 지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들, 지방관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방까지 침투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것이 계획되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항상 조약을 맺어서 그 전쟁의 그런 수습들을 해야 하는데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시모노세키 조약의 중요 내용은 바로 청나라의 요동반도, 이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할양한다, 일본에게 넘긴다 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조항은 누구한테 굉장히 거슬리는 조항이었냐면 바로 이 청나라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눈독을 들이고 있던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일본을 협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들어왔던 친구가 프랑스, 독일.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압력을 가해서 너 그거 네 거 아니야. 청나라 다시 돌려줘. 라고 해서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러한 압박에 못 이겨서 청나라한테 이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삼국 간섭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조선에서 일본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친러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명성황후였습니다. 일본은 이런 친러 세력을 뿌리부터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미사변을 일으킨 이후에 을미개혁을 실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3차 개혁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혁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을미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갑오개혁의 그런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 갑오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태양력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895년 11월 17일 이걸 1896년 1월 1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서양과 일본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달력으로 바꾸게 되고 또 이 당시 단발령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단발령이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바로 우리의 정신이 담긴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의 일부인 머리를 자르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자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생들이 굉장히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그리고 단발령에 항거해서 사람들이 의병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병사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이 의병은 우리가 이후에 한 번에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의병을 한꺼번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건양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바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시간적인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건양연호 사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바로 반봉건, 반외세운동이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반봉건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반봉건은 바로 반봉건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건사회에 반대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봉건사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폐쇄적인 신분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차별, 철폐, 신분해방 이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봉건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요구 중에 일부가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바로 대표적으로 신분제 폐지, 노비제 폐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한계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동학농민군들은 구체적인 근대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실제로 이 당시 집강소를 운영하게 해주긴 하지만 이 집강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농민들은 정치 경험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지 못했고 근대화를 위해서 어떤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은 이후에 이어지는 항일의병운동 그리고 3.1운동 이렇게 맥락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크게 평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갑오개혁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전에 있었던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정강 그리고 동학농민군들이 제시했던 12개조의 폐정개혁안, 그 요구사항들이 일부 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 한계가 있는데 바로 동학농민운동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혁, 가장 그 당시에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었던 개혁인 바로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개입하에 이루어졌고 일본 주도로 진행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중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여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호응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또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국방력의 강화, 상공업 진흥, 이러한 근대적 개혁에 소홀했다라는 점에서 또 한계를 가집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